지금부터 저는 방송 세팅에 필요한 음량, 카메라, 조명, 3가지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룰 겁니다. 세팅에 필요한 정보들과 어떻게 장비를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세팅하는 방법까지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건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는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 USB 마이크와 오인패와 함께 사용하는 XLR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의 핵심 부품은 소리를 감지하여 전기 신호를 만드는 캡슐과 미세한 전기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프리앰프, 전기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AD 컨버터가 있습니다. 3가지 부품의 퀄리티와 특성에 따라 음색과 음질이 결정되고 안정적인 게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품의 퀄리티가 나쁘면 노이즈가 들리거나 게임 확보가 어렵고 소리가 왜곡됩니다. USB 마이크는 모든 회로가 압축된 올인원 형태로 부품의 퀄리티가 단순하기 때문에 자체 노이즈나 전기 노이즈에 다소 취약합니다. 부족한 하드웨어의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기본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에 잡음 제거와 각종 효과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편의성에 중점을 둔 장비입니다. XLR 마이크는 오인패의 정밀한 프리앰프와 AD 컨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노이즈가 적고 깔끔한 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XLR 케이블은 접지 설계가 된 밸런스 케이블이기 때문에 USB 케이블보다 비교적 노이즈와 전기적 간섭에 강합니다. 하지만 OBS나 DAW를 사용하여 직접 이펙트를 넣어야 하며 음량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크몬과 아트머그에서 원격 음향 세팅이 활성화되어 있으니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USB 마이크와 XLR 마이크의 소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USB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로지텍 블루 예티로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콘덴서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루인 레이로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다이나믹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슈어의 MV7X로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가장 저렴한 10만원 이하의 제품은 마오노, 피파인, 마타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에서 OEM하는 제품들이며 리뷰와 마케팅의 성능 표현은 다소 과장되어 있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예산으로 소리를 넣어야 할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가볍게 사용하기 좋은 USB 마이크는 르익과 협업하여 만든 엘가토의 웨이브와 블루를 인수하여 만든 로지텍의 예티 마이크, 그리고 촬영 장비로 유명한 로데의 마이크가 있습니다. VST3 플러그인을 사용할 줄 안다면 다양한 이펙트를 마음대로 추가할 수 있는 엘가토 제품을 추천합니다. VST를 사용하지 않고 기본 소리만 놓고 고른다면 로데의 NT-USB 플러스를 추천합니다. 나중에 오인패를 추가할 계획이 있다면 슈어의 MV7 플러스와 로데의 NT1 5세대를 권장합니다. 두 제품 모두 XLR도 함께 지원하기 때문에 USB 마이크로 쓰다가 나중에 오인패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정도 가격대로 오면 USB 마이크 특유의 불쾌한 노이즈와 저가형 일렉트릭 캡슐로 인한 깡통 소리도 최소한으로 줄어듭니다. XLR 마이크는 콘덴서와 다이나믹 마이크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콘덴서 마이크의 캡슐은 얇은 금속막인 다이어프램과 백플레이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부품의 전압을 걸어 커패시터로 만듭니다. 소리에 의해 다이어프램이 움직이게 되면 두 전극 간의 거리 변화로 정전 용량이 변하고 전기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콘덴서 마이크의 특징은 감도가 높고 섬세하기 때문에 선명한 고음과 미세한 소리까지 모두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소음과 공간의 반사음도 함께 소음되기 때문에 룸 세팅에 신경 써야 합니다. 다이나믹 마이크는 다이어프램이 코일과 연결되어 있으며 코일이 자석의 자기장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전류로 신호를 만듭니다. 다이나믹은 감도가 낮고 주변 소음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소음과 울림이 있는 환경에서 추천합니다. 콘덴서 마이크는 전원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5인패의 48V 팬텀 파워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다만 5인패에 연결하실 때는 팬텀 파워를 끄고 연결해야 마이크의 고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방송용 콘덴서 마이크는 입문용 제품 라인업이 탄탄한 르윗과 오디오 테크니카 제품을 추천합니다. 르윗은 고음역대가 강조된 선명한 성량이며 오디오 테크니카는 무난하고 자연스러운 성량의 마이크입니다. 가장 저렴한 입문용 제품은 오디오 테크니카의 AT2020과 AT2035, 르윗의 LCT240 프로를 사용합니다. 일렉트릭 캡슐보다 조금 더 깔끔한 소리를 원한다면 트루 콘덴서를 사용하는 르윗의 LCT440 퓨어와 LCT540S, 오디오 테크니카의 AT4040을 추천합니다. 그 외 저렴한 제품으론 MX의 990이 있습니다. 노래 방송이나 커버곡을 컨텐츠로 하신다면 조금 더 캐릭터가 있는 보컬용 마이크를 추천합니다. 많이 사용되는 홈 레코딩 마이크는 로데의 시그니처와 NT
NT1A, NT2A, NT1 5세대, 웜오디오의 와47JR과 와87R2, 오스트리안 오디오의 OC16과 OC18, 마지막으로 블루베이비 보틀 SL이 있습니다. 만약 홈 레코딩 수준을 넘어 스튜디오급 제품을 찾으신다면 AKG의 C414나 노이만의 U87과 TLM102, TLM103 등이 대표적입니다. 마이크는 자신에게 맞는 제품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직접 사용해보고 느낀 점이 정답입니다. 쇼크 마운트는 마이크에 전달되는 진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세트로 파는 제품을 골라주시면 좋습니다. 팝필터나 윈드스크린은 팝피 플레이타임, 프롬프트 이와 같은 파열음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며 마이크를 가까이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필수는 아닙니다. 다이나믹 마이크는 감도가 낮기 때문에 볼륨 확보를 위해 5에서 10cm 정도 거리를 두고 사용합니다. 가까이 쓰는 만큼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옆으로 옮겨서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다이나믹은 슈어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SM57은 악기 녹음에 많이 사용되고 SM58과 베타58A는 보컬용으로 추천됩니다. MV7X와 MV7 플러스는 팟캐스트 전용으로 나온 마이크입니다. SM7B는 방송과 스튜디오, 올라운더로 사용되던 제품이었으나 현재는 단종된 상태입니다. 후속작인 SM7DB가 비싸게 출시되어 유니버셜 오디오의 SD1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슈어 제품은 특히나 가품이 많기 때문에 인증업체에서 구매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 외에도 제나이저의 E835S, 텔레푼켄의 M80 스탠다드와 M81 스탠다드, MXL의 팝, SE 일렉트로닉스의 V7 등이 있습니다. 마이크는 마법 같은 물건이 아닙니다. 좋은 마이크를 구매하더라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소리를 담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지향성, 수음거리, 룸 세팅에 대한 내용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향성은 마이크가 소리를 받아들이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수음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소리가 탁하게 들리기 때문에 마이크의 방향을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향성의 종류에는 단일 지향성, 양지향성, 무지향성, 초지향성이 있습니다. 마이크의 소음 방향이 넓을수록 불필요한 주변 잡음도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정면의 소리를 소음하는 단일 지향성이 가장 선호됩니다. 마이크가 멀리 있을수록 목소리가 작아지기 때문에 게인을 올려야 하고 미세했던 노이즈와 주변 잡음도 함께 증폭됩니다. 반대로 너무 가까우면 저음이 과해지고 파열음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는 항상 적정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깨끗한 소리를 담기 위해서는 외부 소음을 막는 방음과 공간의 울림을 막기 위한 흡음에 신경 써주어야 합니다. 방음 시공이나 다이나믹 마이크를 쓰는 방법이 가장 좋으나 콘덴서를 써야 한다면 커튼이나 러그, 가구를 배치하여 흡음과 난반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마이크나 게임 소리를 입력받고 관리하며 PC와 모니터링 장치로 출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목소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하며 스트리머가 듣는 모니터링 소리와 시청자가 듣는 소리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랫소리와 목소리의 싱크를 맞추고 투컴 세팅에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프리앰프나 AD 컨버터의 품질이 개선되어 노이즈나 왜곡이 줄어든 깔끔한 소리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5인패의 입출력은 XLR이나 라인 케이블, 3.5mm 단자나 옵티컬 단자와 USB 케이블을 주로 사용합니다. 샘플레이트는 1초간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하는 횟수를 말합니다. 영상 표준 규격인 48kHz로 세팅하며 다른 장치들과 프로그램에서도 샘플레이트를 통일해야 싱크나 음질의 열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버퍼 사이즈는 한 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오디오의 데이터 양을 말합니다. 레이턴시와 안정성에 영향을 주며 버퍼 사이즈가 작으면 안정성이 떨어지고 버퍼 사이즈가 늘어나면 지연 시간도 늘어납니다. 방송에서는 128에서 256을 권장하며 컴퓨터의 CPU 성능이 좋으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5인패의 작동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5인패의 콘솔은 마이크나 외부 장치의 소리를 받는 인풋과 컴퓨터의 소리를 입력받는 플레이백, 소리를 다시 PC로 보내는 루프백과 이어폰의 소리를 출력하는 아웃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ME의 토탈믹스나 오디언트, 아토리아의 미니퓨즈도 배치만 조금씩 다를 뿐 핵심 원리는 모두 같습니다. 가장 먼저 마이크나 다른 장비를 연결하고 인풋 창에서 입력되는 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덴서 마이크라면 48V 팬텀 파워를 켜주시고 다이나믹은 꺼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레벨 미터를 보며 마이크의 게인을 맞춥니다. 게인은 프리앰프가 신호를 얼마나 증폭할지를 의미하며 초보자는 볼륨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레벨 미터가 끝까지 닿게 되면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소리가 깨지는 클리핑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크가 마이너스 6dB를 넘지 않도록 게인을 살짝 맞춰 헤드룸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짝 작게 들리는 게 정상이며 나중에 OBS나 DAW에서 게인을 조금 더 올려줍니다. 뮤트는 한 채널의 음소거를 뜻하며 솔로는 하나의 채널만 단독으로 활성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지 않는 채널들은 비활성화해주는 게 좋습니다. 플레이백은 PC에서 입력받은 소리입니다. 보통의 오인패는 여러 개의 플레이백 채널이 있으며 윈도우 소리 설정으로 들어가 볼륨 믹서에서 각각의 프로그램별로 다른 플레이백 채널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윈도우 기본 출력인 플레이백 1, 2채널로 소리를 내보내고 있는데 소리 설정에서 출력을 플레이백 3, 4채널로 바꿔주면 플레이백 3, 4의 레벨 미터가 움직입니다. 원리를 이해했다면 기본 소리, 음악 소리, DAW 소리 등 마음대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윈도우 볼륨 믹서에서 프로그램 개별의 소리를 조절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믹스는 인풋과 플레이백의 그룹을 뜻하며 믹스의 개수만큼 여러가지 소리 설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5인패의 루프백 채널이 여러 개라면 프로그램별로 다른 소리를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며 시청자와 제가 들을 소리를 분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믹스 A는 제가 들을 헤드폰 소리, 믹스 B는 루프백 1, 2로 지정하여 OBS로 보낼 소리, 믹스 C는 루프백 3, 4채널로 지정하여 디스코드에 넣을 DAW 소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가 목소리가 작다고 하면 믹스 B에서 플레이백 5, 6채널을 올려주면 되고 제가 들을 음악 소리가 크다면 믹스 A에서 플레이백 3, 4채널을 내려주면 됩니다. 루프백은 5인패가 입력받은 소리를 다시 PC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반주와 함께 노래를 부를 때 OBS에서 마이크 소리와 컴퓨터 소리를 따로 받게 되면 5인패와 윈도우의 오디오 처리 속도가 달라 싱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패의 믹스에서 반주와 목소리를 합쳐 하나의 루프백 채널로 OBS에 입력하여 싱크 문제를 예방합니다. 아웃풋은 이어폰으로 나가는 소리이며 실시간으로 인풋과 플레이백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토핑은 원하는 믹스 채널을 아웃풋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오디원트와 미니퓨즈의 경우 모니터링 믹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라우팅은 소리의 흐름을 다루는 작업을 말합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지만 만지다 보면 금방 핵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라우팅을 하기 위해선 여러 프로그램의 출력을 지정할 수 있는 플레이백 채널의 개수, 그리고 여러가지 세팅을 만들 수 있는 믹서의 개수, 마지막으로 PC로 입력할 수 있는 루프백 채널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DSP는 CPU에 부담 없이 5인패에서 이펙트를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내장 이펙트로 이해하면 쉬우며 5인패에서 DSP를 지원한다면 간단하게 이펙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우팅의 자유도와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방송용 5인패를 골랐습니다. 토핑의 1x2 OTG와 2x2 OTG는 방송용으로 가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루프백 채널이 3개라 라우팅의 자유도가 높고 OTG로 투컴 세팅도 가능합니다. OTG가 없는 일반 버전은 루프백과 플레이백 채널이 하나씩 적고 투컴 세팅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포터블용으로 나온 M62는 루프백과 플레이백 채널도 하나씩 많으며 DSP 효과가 다양하고 노이즈 제거도 포함되어 있어 방송용으로 좋으나 직구 제품인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중국 회사라 알리 할인 기간에 구매하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방송용으로 끝판왕 제품을 찾는다면 RME의 베이비페이스 프로 FS와 하이어페이스 UCX2를 추천합니다. 전용 소프트웨어인 토탈믹스는 출력 채널마다 루프백 지정이 가능하며 유연한 라우팅 성능과 최상급의 소프트웨어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상위 모델인 UCX2는 입출력 확장성이 늘어나고 훨씬 명료하고 힘이 실린 소리를 만들어줍니다. 아토리아의 미니퓨즈 시리즈는 저렴한 5인패를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3개의 루프백을 지원하지만 루프백 채널 1개는 모니터링 믹스로 고정되어 있어 자유롭게 세팅 가능한 채널은 2개입니다. 5인패가 없어도 소프트웨어로 가상 채널을 만들어 라우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레이턴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현재까지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5인패와 XLR 마이크를 사용하더라도 잡음되거나 컴프레서로 목소리를 다듬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펙트를 추가하는 방법은 5인패에 DSP를 사용하거나 DAW를 사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DAW는 음향 작업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며 큐베이스나 케이크워크, 리퍼 등이 대표적입니다. VST 플러그인은 음원 제작이나 공연에 사용되는 효과들을 비슷하고 저렴하게 방송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방송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펙트의 종류는 잡음을 줄여주는 디노이즈와 소리를 압축하여 밀도 있고 안정적인 목소리를 만드는 컴프레서, 노래를 부를 때 공간감과 잔향을 추가하는 리버브, 클리핑을 방지하는 리미터를 주로 사용합니다. EQ는 주파수 대역을 조작하여 음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초보자가 다루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저음역대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로우컷 정도만 적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DAW 세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음량에 대한 기본 지식과 경험이 중요하며 하나의 영상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이 단기간에 소리를 다루는 건 어렵고 훈련이 되는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크몬과 아트머그에서 원격 세팅을 이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음향 작업 경험을 가지고 있는 크몬의 바운드를 추천합니다. 방송이나 유튜브용 카메라는 웹캠과 미러리스 그리고 시네마 카메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교적 초보자들도 사용 가능한 웹캠과 미러리스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웹캠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위 라인업으로 갈수록 이미지 센서가 커지고 어두운 부분의 노이즈를 억제하는 저조도 성능과 오토포커스도 개선됩니다. 영상에서는 엘가토와 로지텍, 옵스봇의 제품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FHD 30프레임 제품은 로지텍의 C920과 C922를 가장 추천합니다. 두 제품 모두 피부톤을 화사하게 표현하고 중고거래가 활발하여 입문용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FHD 60프레임 제품들은 본격적으로 방송시장을 겨냥한 제품들이지만 금 나누기로 인해 다소 애매한 제품들입니다. 4K 웹캠은 자유로운 얼굴 보정 기능을 탑재한 옵스봇의 타이니2 라이트를 추천합니다. 페이스캠 4K는 화질은 좋으나 고정 렌즈 방식이라 앉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추천합니다. 소개해드린 웹캠 이상의 제품들은 대부분 해외 직구를 해야 되고 점점 성능 차이를 체감하기도 어렵습니다. 더 나은 화면을 원한다면 미러리스를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저조도 성능이 좋아 어두운 환경에서도 화사하게 촬영할 수 있어 조명의 눈부심을 해결할 수 있고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 센서의 크기 차이와 렌즈의 정밀함으로 인한 선명도의 차이, 그리고 명부와 안부의 디테일을 결정하는 다이나믹 레인지와 이미지 신호를 처리하는 ISP 등의 차이가 있지만 눈으로 카메라의 차이를 비교하는 게 가장 체감됩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는 4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의 바디입니다. 카메라의 네모난 부분을 이미지 센서라고 부르며 빛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센서의 크기에 따라 풀프레임과 APS-C 크롭 바디로 분류하며 풀프레임이 조금 더 고급 바디로 취급받습니다. 방송에서 중요한 두 카메라의 차이점은 다양한 렌즈를 고를 수 있는 선택지와 아웃포커싱에 대한 표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는 플래그십과 고급 바디, 엔트리, 그리고 구형 바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체급이 높을수록 성능과 결과물의 차이가 있긴 하나 방송에서 쓰이지 않는 전문적인 옵션이나 외부 현장에서 편의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번 세팅하면 고정된 채로 계속 사용하는 인터넷 방송의 특성상 엔트리급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엔트리급 풀프레임과 크롭 바디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엔트리급 풀프레임 바디는 캐논의 EOS R8과 RP를 추천합니다. 보통 풀프레임 카메라가 200만원대부터 시작인데 100만원대에서 저렴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EOS R8은 상위 기종인 R6 마크2와 동급 센서를 가지고 있어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환경에 따라 4K 30프레임 세팅도 가능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부족함 없는 성능까지 가지고 있어 가장 추천하는 카메라입니다. EOS RP는 크롭 바디와 비슷한 100만원 초반의 가격대로 풀프레임의 이점인 렌즈 선택지와 아웃포커싱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다만 출시 연도가 오래됐고 센서와 프로세서가 R8보다 이전 세대라 화면에 약간 흐릿함이 있습니다. 소니 미러리스로 맞춘다면 GV-E1을 추천합니다. FX3나 α7S3와 같은 센서를 사용하며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진 기능을 덜어내고 영상 성능에 집중한 바디라 소니 풀프레임 중 방송용으로 가장 추천합니다. 엔트리급 크롭 바디는 캐논의 R50V와 소니의 GV-E10 마크2를 추천합니다. R50V는 브이로그용으로 나온 캐논의 최신 바디
장비입니다. 영상 기능만 놓고 보면 상위 라인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며 10비트 색상이나 손떨림 방지는 방송 세팅에서 사용하지 않는 옵션입니다. 이전 세대인 R50과 큰 가격 차이가 없기 때문에 R50V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입니다. 소니의 GV-E10 Mark2는 알파 6700과 비슷한 영상 스펙을 가진 브이로그 카메라입니다. 영상 성능도 뛰어나고 크리에이티브 룩을 지원하여 피부톤을 잡기 쉽습니다. 이전 세대 모델인 GV-E10은 알파 6400과 비슷한 영상 스펙을 가지고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룩을 지원하지 않아 인물톤을 잡기 어렵습니다. 초보자가 카메라와 장비를 구매한다면 공식 오프라인 매장이나 대형 전자제품 매장에서 구매하는 걸 권장합니다. 카메라는 매장에서 구매하는 게 가장 싸게 사는 방법 중 하나이며 만약 온라인 구매를 원하신다면 인증업체나 커문탑, 세기물, 썬포터 같은 대형 유통사를 추천합니다. 카메라는 기기 변경이 잦은 장비이기 때문에 중고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SLR 장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는 렌즈 조립식 카메라이며 렌즈는 카메라에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렌즈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마운트, 초점거리, 조리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렌즈를 고를 수 있습니다. 마운트는 렌즈를 장착하는 규격을 의미합니다. 카메라의 이름 맨 앞에 표시하며 캐논의 EOS R 시리즈는 RF와 RSS 마운트를 사용하고 소니는 FE와 E 마운트를 사용합니다. 카메라와 렌즈 마운트의 빨간 표시에 맞춰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장착되고 버튼을 누르고 반대로 돌리면 간단하게 탈착할 수 있습니다. 렌즈 이름의 밀리미터는 초점거리를 뜻합니다. 렌즈의 초점거리와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의 크기는 화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초점거리가 늘어나거나 이미지 센서의 크기가 줄어들면 화각은 좁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초점거리가 짧아지고 이미지 센서의 크기가 늘어나면 화각은 넓어집니다. 초점거리에 따라 광각, 표준, 망원 렌즈로 구분하며 방송에서는 풀프레임 기준 가로 화면은 24mm, 세로 화면은 35mm 건각 렌즈를 주로 사용합니다. 풀프레임과 크롭바디는 같은 렌즈를 사용하여 똑같은 상을 센서에 전달하더라도 이미지 센서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크롭바디의 화각이 훨씬 좁게 보입니다. 캐논은 1.6배, 소니는 1.5배 환산 화각을 계산하여 렌즈를 골라야 하며 풀프레임 24mm 렌즈와 비슷한 화각을 얻기 위해선 크롭바디는 16mm 렌즈를 사용해야 합니다. 줌렌즈와 단렌즈는 이름을 보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줌렌즈는 초점거리를 조절하여 여러 화각에 대응할 수 있고 단렌즈는 초점거리가 고정되어 하나의 화각만 대응할 수 있지만 더 선명한 화면을 담을 수 있습니다. 방송에선 카메라를 고정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단렌즈를 주로 사용합니다. 조리개는 우리 눈의 동공처럼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렌즈의 조리개를 최대로 개방한 걸 조리개 최대 개방값이라고 하며 렌즈 이름에 F값으로 표시합니다. 조리개는 열고 닫을 수 있는데 F값이 낮을수록 조리개가 많이 열려 밝아지고 F값이 높을수록 조리개가 닫혀 어두워집니다. 피삭의 심도는 초점이 맞는 범위를 의미하며 배경을 흐리게 표현하는 아웃포커싱과 관계가 있습니다. 원리까지 이해하는 건 복잡하기 때문에 조리개 값이 낮을수록 배경이 더 흐려진다는 것만 기억하겠습니다. 조리개를 많이 개방하는 렌즈일수록 어두운 곳에서 더 밝게 촬영할 수 있고 아웃포커싱 표현이 유리합니다. 보통 단렌즈의 조리개 값이 더 낮고 저렴하기 때문에 더 밝고 해상력이 좋은 화면을 담을 수 있습니다. 캐논과 소니를 퍼스트 파티라고 부르며 다른 회사에서 만든 호환 렌즈를 서드 파티라고 부릅니다. 시그마, 탐론, 삼양 등이 대표적이며 구매 전 마운트 규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캐논은 RF로 넘어오면서 서드 파티를 사실상 막아둔 상황이고 소니는 오랫동안 자유롭게 허용하여 선택지가 넓은 편입니다. 리뷰나 외부 촬영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면 소니가 렌즈에 대한 가격 부담이 적습니다. 캐논과 소니 카메라의 렌즈 조합표를 만들었으며 자세한 건 화면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식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실구매가는 훨씬 저렴합니다. 미러리스 세팅에는 커플러와 캡처보드 그리고 스탠드와 카메라 헤드가 필요합니다. 커플러는 더미 배터리나 무한 배터리라고 하며 지속적으로 카메라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카메라의 배터리 타입과 맞는 제품을 골라주어야 하며 제품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품 더미 배터리는 가격대가 비싼 편이라 훨씬 저렴한 비정품 배터리도 많이 사용합니다. 비정품 배터리를 사용할 때는 큐브모아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량품으로 카메라가 고장날 경우 AS가 어려울
다룰 수 있습니다. 캡처보드는 카메라의 화면을 PC로 받아오기 위해 사용하며 USB 케이블로 연결하는 외장형 제품과 컴퓨터 메인보드에 장착하는 내장형 제품이 있습니다. 내장형 제품이 좀 더 안정적인 경향이 있으나 그래픽카드에 간섭이 없어야 하고 메인보드에 여분의 PCI 슬롯이 필요합니다. 보통 에버미디어의 BU113 2세대 같은 외장형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외장형 캡처보드가 불안정한 경우는 USB 전원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화면을 따라 전원 옵션에서 USB 선택적 절전 모드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해주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PC의 파워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전원 USB 허브로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저가형 제품은 스펙 표시와 달리 제대로 된 60프레임 지원이 안되거나 색감이 변형되는 문제가 있어 추천하지 않습니다. HDMI 케이블은 3가지가 있으며 캡처보드와 PC를 연결할 일반 HDMI 케이블과 카메라와 캡처보드를 연결할 HDMI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제품 스펙에서 필요한 HDMI 케이블을 쉽게 확인 가능하며 엔트리급은 보통 마이크로 HDMI를 사용합니다. 카메라를 고정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책상에 클램프로 고정하는 방식은 공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거리 조절이 필요할 때는 매직암 클램프와 함께 사용합니다. 대한 제품과 알파믹 제품을 추천하며 클램프의 길이가 넓어 호환성이 좋습니다. 소형 삼각대는 거리 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모니터를 좌우로 배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지만 책상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모노포드 제품은 다소 비쌉니다. 일반적인 카메라 삼각대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모노포드 스탠드나 마이크 스탠드를 활용하여 공간을 절약하면 좋습니다. 마이크 스탠드는 보통 8분의 3 나사와 8분의 5 나사를 사용하며 4분의 1 나사 변환 어댑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하고 고정하기 위해서는 보레드나 비디오 헤드가 필요합니다. 헤드 하단이 8분의 3 나사인 경우가 많아 부쉬 어댑터를 함께 구매하면 좋습니다. 저는 공간 차지가 적은 보레드를 선호하며 퀵플레이트가 포함된 제품을 사면 수월하게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전동 헤드는 촬영 중 고장난 관계로 다음에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카메라마다 메뉴의 순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구조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추천하고 있는 캐논 알파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카메라의 전원을 켜주시고 다이얼을 돌려 동영상 모드와 M 모드를 선택합니다. 정면에서 다시 보면 동영상 모드를 설정하고 매뉴얼 모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 왼쪽에 메뉴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이얼과 셀렉터를 사용해 메뉴를 이동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노란색 메뉴입니다. 날짜와 시간, 지역과 언어는 한국에 맞춰주시고 그 다음 비디오 형식을 8에서 NTSC로 변경합니다. 카메라가 꺼지지 않게 절전 모드를 해제하고 사용하지 않는 뷰파인더 옵션도 꺼줍니다. 그 다음 보라색 메뉴로 넘어와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도 꺼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빨간색 메뉴로 이동해서 동영상 녹화 크기는 FHD 60프레임을 골라주시고 클린 HDMI에서 화면 표시 설정을 골라주시면 카메라 설정은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PC로 입력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캐논 홈페이지에서 EOS 유틸리티를 설치합니다. C타입 케이블로 카메라와 PC를 연결하고 EOS 유틸리티를 실행한 뒤 원격 촬영을 누르면 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본격적인 카메라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는 화면의 밝기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며 노출의 3요소라고 합니다. 셔터 속도는 셔터가 열렸다 닫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셔터 속도가 느릴수록 화면은 점점 밝아지고 반대로 셔터 속도가 빠를수록 화면은 어두워집니다. 또 움직임의 표현도 달라지는데 셔터 속도가 너무 느리면 움직임이 번지고 반대로 너무 빠르면 움직임이 딱딱해집니다. 영상 촬영에선 일반적으로 프레임의 2배를 사용하며 120 정도를 권장합니다. 조리개는 렌즈 파트에서 다루었으니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F값을 낮춰 조리개를 개방하면 화면이 점점 밝아지고 반대로 F값을 높여 조리개를 닫으면 화면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또 F값을 낮춰 배경 흐림을 강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선명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ISO는 센서로 들어온 빛에 대한 감도입니다. 감도를 높이면 화면이 밝아지지만 신호를 증폭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정 수치를 넘어가면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방송 세팅에선 조명을 약하게 트는 게 좋기 때문에 노이즈를 억제하는 카메라의 저조도 성능이 중요하며 웹캠보다 미러리스가 선호되고 그 중에서도 풀프레임과 최신 기종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실전 세팅은 셔터 속도는 120에 맞춰 사용하고 조리개는 원하는 분위기
분위기에 따라 조절하며 ISO 값으로 밝기를 조절하여 마무리합니다. 조명은 고유한 색온도를 가지고 있으며 화이트 밸런스는 흰색이 될 기준점을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화벨값을 조절하여 따뜻하고 차가운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으며 방송에서는 피부톤을 잡는 역할로 사용합니다. 라이브 뷰 촬영을 누르고 화이트 밸런스 설정에서 색온도를 골라 수동으로 값을 조절합니다. 화벨값을 낮추면 차가운 톤이 더해지고 화벨값을 올리면 따뜻한 톤이 더해집니다. WB 보정은 화이트 밸런스를 미세 조절하는 기능이며 각 테두리는 그린, 앰버, 마젠타, 블루를 의미합니다. 만약 붉은기를 빼고 싶다면 그린 쪽으로 이동하고 푸른기를 빼기 위해선 반대쪽인 앰버 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클라리티는 미드톤의 대비를 조절하는 기능으로 플러스로 가면 윤곽이나 피부 표현이 선명해지고 마이너스로 갈수록 부드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픽처 스타일은 필터라고 이해하면 쉬우며 색감이나 대비, 샤프니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스타일을 누르고 픽처 스타일 파일을 선택하면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픽처 스타일은 캐논 바디만 지원하며 소니는 크리에이티브 룩을 사용합니다. 픽처 스타일 파일은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색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생 네컷 카메라를 세팅한 노만님의 노만 피치를 추천합니다. 노만 피치는 피부톤을 밝게 하고 생기를 추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료 배포지만 상업적 이용은 유료이기 때문에 방송 수입이 있다면 카톡 문의로 결제하는 걸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픽처 스타일의 상태 설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샤프니스 강도는 피부 표현과 윤곽에 영향을 주며 4에서 5 정도를 추천합니다. 콘트라스트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의 대비 차이를 뜻하며 그림자의 강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정도를 추천합니다. 채도는 색상의 선명도를 뜻하며 채도가 높아지면 색이 강하게 표현되고 반대로 채도가 낮아지면 흑백에 가깝게 표현됩니다. 색조는 왼쪽으로 갈수록 마젠타,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린톤이 더해집니다. 카메라가 선회도를 만드는 장비라면 조명은 분위기를 만드는 장비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인물을 촬영하더라도 조명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빛의 종류와 조명의 배치를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명의 컬러 종류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일광색만 출력하는 데이라이트, 색온도를 표현할 수 있는 바이컬러, 포인트와 무드를 추가하는 RGB 컬러 조명이 있습니다. 조명 세팅에서 데이라이트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바이컬러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여러가지 조명 브랜드 중 낫나이트와 아마란이 가장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PC와 스트림덱 연동이 가능하고 스트리밍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아마란 제품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패널 조명은 저렴하고 부피가 작아서 방송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가장 유명한 룩스패드의 43H와 업그레이드된 K63H, 가성비가 좋은 고독스의 P260C, 저렴하고 원격 조작이 가능한 아마란의 버지, 면적과 밝기가 가장 높은 알파믹 W288이 있습니다. 스펙이 결과물을 크게 바꾸지는 않지만 알파믹 제품의 광량이 가장 강해서 바운스 조명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소형 패널 조명은 룩스패드 22H를 주로 사용합니다. 스탠드와 세트인 제품도 있고 따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제 패널 조명을 활용한 간단한 실전 세팅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물 조명은 최소 패널형 2개와 소형 패널 1개가 필요합니다. 먼저 한쪽 조명만 켜서 메인이 될 키라이트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 반대쪽 조명으로 그림자를 보며 대비를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형 조명을 활용해 얼굴 아래쪽의 그림자를 없애주시면 가장 흔한 입문용 조명 세팅이 마무리됩니다. 직접 조명보다는 벽이나 천장을 향하는 바운스 조명으로 난반사를 유도하면 좀 더 부드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광량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웹캠에서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배경에 밝기를 맞춰줄 텐데 한두 개의 조명을 추가하여 전체적인 공간의 밝기를 올려줍니다. 공간 전체의 밝기를 잘 맞췄다면 허리 라인이나 다리의 피부톤이 밝게 나옵니다. 만약 다리가 어둡다면 책상 아래에도 조명을 하나 추가하여 다리의 밝기를 올려주면 됩니다. 보통 방송 세팅에선 패널용 조명 4-5개와 소형 조명 1개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연출하고 싶은 분위기에 따라 조명의 배치를 바꾸거나 소프트박스를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모노라이트는 소프트박스와 함께 사용하며 다양한 빛의 성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낫나이트와 고독스 제품을 사용했으나 조명이 무겁거나 보행스 마운트와 호환이 안되는 단점이 있어 새롭게 출시된 아마란의 헤일로를 추천합니다. 이제 조명의 액세서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프트박스는 부드러운 빛을 만드는 특징이 있으며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랜턴용 소프트박스는 모든 방향으로 부드러운 빛을 만들어주며 공간 전체의 밝기를 올려줍니다.
있습니다. 설치 방법은 두 손으로 밀어서 안쪽에 있는 고리를 연결해주면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 소프트박스와 옥타 소프트박스는 원하는 피사체에만 빛을 추가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30cm 정도의 작은 소프트박스도 나오고 있지만 광원이 클수록 빛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커다란 소프트박스를 선호합니다. 그리드는 빛의 확산을 제한하고 직진성을 추가합니다. 인물의 그림자를 더 진하게 만들고 의도치 않게 배경이 밝아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리플렉터는 빛의 직진성을 추가하며 하드한 성질을 만듭니다. 액세서리의 장착법은 마운트의 모양에 맞춰 돌리면 장착되며 탈착할 때는 버튼을 누르고 반대로 돌리면 빠집니다. 빛은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딱딱한 빛과 부드러운 빛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광원이 작거나 멀리 있을수록 빛은 딱딱한 성질을 가지며 대비가 강하고 그림자가 선명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코브라이트나 리플렉터, 그리드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반대로 광원이 커지거나 가까이 있을수록 빛은 부드러워지며 대비가 부드럽고 화사한 인물 표현에 유리합니다. 소프트박스나 바운스 조명 기법을 활용하여 부드러운 빛을 연출합니다. 조명의 위치에 따라 어디가 밝아지고 어디가 어두워지는지 이해하고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3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승광은 조명을 정면에 배치하며 얼굴 전체를 고르게 밝힐 수 있으나 단조롭고 평면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광은 조명을 45도 측면에 배치하며 그림자가 생기고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측광은 완전히 옆에 조명을 배치하며 반대쪽에 강한 그림자가 생깁니다. 역사광은 조명을 뒤쪽 측면에 배치하여 배경과 인물의 분리감을 주고 인물의 외곽에 빛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역사광을 잘 이용하면 골든아워 같은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역광은 후방에 조명을 배치하며 인물의 뚜렷한 윤곽을 강조합니다. 조명 기법을 이해하면 조명의 위치나 빛의 성질을 응용하여 방송 환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컬러 조명은 단조로운 배경에 색감을 더하기 위해 사용하며 인물과 배경에 분리감을 더해줍니다. 방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까다로운 편이며 흰색 커튼에 묻혀주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컬러 조명은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LED 소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소자를 모두 합쳐 소비 전력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색 조명에 비해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러 조명을 사용할 때는 배경을 어둡게 세팅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작은 방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스튜디오용 제품은 과한 편이며 아마란의 파노 시리즈나 레이로도 충분히 색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렴하고 간단하게 컬러를 묻히고 싶다면 고독스의 CL10이나 스마트 종구로도 간단하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컬러 조명은 2개 이상 구매하면 배경을 훨씬 다채롭게 꾸밀 수 있습니다. 튜브 조명은 컬러 조명의 일종으로 막대 형태의 조명입니다. 보통 바닥에 두거나 벽면에 세워서 사용하고 파티션이나 가구로 가릴 수 있다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품에 포인트를 주거나 자석을 활용해 공간을 꾸며줄 수 있습니다. 제품의 길이는 30cm, 60cm, 120cm가 있으며 낫나이트의 파보 튜브2는 한 가지 색만 표현할 수 있지만 아마란의 PT 제품은 픽셀 패턴으로 동시에 여러 가지 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제품을 찾는다면 락차 직구의 룩세오 조명을 추천합니다. 조명 스탠드는 카메라 부자재 파트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 간략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은 저가형 제품으로도 충분하지만 커다란 소프트박스를 사용한다면 안정성이 좋은 쿠포나 맨프로토의 제품을 추천합니다. 방송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들은 다루었지만 영상에 담지 못한 내용들은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해 나갈 예정입니다. 방송장비 DB는 매번 영상으로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블로그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고정 댓글을 남겨두겠습니다. 추가로 방송 세팅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블로그의 세팅 문의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